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AI로 학술 자료 검색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종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육은 이제 우리가 AI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논문을 쓰시는 과정들에서 필요한 과정들에서 AI의 다양한 도구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AI가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빠져 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다들 많이들 쓰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리 이제 교육에 사전에 안내되어 있듯이 뭐 생성형 AI 쓰시는 거,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중에 뭐 쓰시는 것들 있으시면은 로그인을 미리 해두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 이렇게 6가지 목차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이제 선행 연구자료 검색하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에서는 그 검색된 거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단계, 그다음 실제로 글쓰기에서 쓰는 도구들, 얘의 탐지까지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AI를 사용한 글쓰기에서 이제 관련된 윤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AI는 전반적으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이게 24년도에 조사된 내용들에 대한 표인데, 이때만 해도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 아마 이런 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거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도 뭐 오픈 AI나 구글이나 MS나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처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사들에 대한 결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이제 하고 꾸준히 조사를 하게 되냐면은 AI 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연구자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AI 도구들이 너무나 빨리 등장을 하고 하니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내가 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서 쓸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사용하고 자주 관심 갖고 자주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에서 익숙해지려면 계속 써봐야지만 익숙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PC를 되게 자유롭게 쓰시고 있고 뭐 줌에도 익숙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많이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꾸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수많은 AI 툴 중에서 어떤 툴을 골라서 사용해야 할지를 봐야 되는데, AI가 잘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챗GPT 하나로 논문 다 쓸 수 있을까요? 논문 쓰는데 다 쓸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게 24년도 논문이긴 한데, 물론 챗GPT 여러 가지로 좀 기능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결국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은 yes지만 세 가지 부분은 no라고 이제 판정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AI 이제 툴들의 기능들이 올라오고 모델의 기능이 올라오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AI가 잘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도구들을 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글쓰기에 좀 적합한 툴, 검색에 적합한 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텐데, 그럼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AI 툴을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 자료집에 놓은 이제 AI 도구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대부분 이제 접속률이 높은 것,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이용자 수가 많은 것들 툴 위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막 신생으로 나왔다거나, 또는 이용자 수가 아직까지는 적은 툴들은 좀 소개를 안 하고, 가능하면 이용자 많은 툴 위주로 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도 대부분 많이 그걸 쓰고 계실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AI 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좀 목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AI 툴을 모아놓은 목록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오늘 집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프롬프트 작성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보시고 배우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는 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AI를 처음 쓰시거나 이제 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작업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을 짧게 던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써오신 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문들을 던지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전에 프롬프트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 20단어 이상 정도는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지만 AI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 번만 던졌을 때 결과값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AI는 꾸준히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답을 계속 해주죠. 그럼 그 대답이 물론 명확하게 완전한 답은 아니죠. 할루시네이션이 섞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환각 같은 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롬프트 가이드는 오픈 AI도 내놨고 구글도 내놨고 클로드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롬프트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찝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그 문헌을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겠죠. 내가 문헌을 검색할 거야 또는 임상 질문에 대해서 어떤 정보원들을 찾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 프롬프트에 구조화된 즉 우리가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많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마케팅 업체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자를 우리가 유인해낼 것인가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학이나 간호 보건학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건 피코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대상군, 중재군, 대조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웃컴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상 질문에 좀 더 최적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임상 질문에 이제 최적화된 형태로서 쓰면서도 물론 다양한 다른 목적성들을 두고 또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TC-EPFT 프롬프트는 우리가 논문을 검색할 때 쓰기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한 가지로 딱 고정돼 있지 않고요.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또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걸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의를 던져야 답을 잘 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AI한테 공손한 말투를 해야 하면은 답을 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의 AI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고 명확하고 단답식으로 딱 짧고 명확하게 명령을 줘야지만 좀 더 좋은 답변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결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라고 구글링에 쳐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보시게 됩니다. TC-PFT 프레임워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링크의 아티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구조를 짤 수 있구나. 이렇게 짜면은 좀 더 검색을 디테일하게 하게끔 내가 AI한테 명령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이제 우리가 보고서는 바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시가 있으면 내가 치환만 하면 되는데 치환하는 것도 좀 귀찮죠, 이제 점점.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롬프트 예시도 구글링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뭐 연구 전략가 GPT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 주제만 내 걸로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예시들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로 아예 그러면은 내가 프롬프트를 잘 모르니 그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AI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는 교환 파일 그 PDF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아마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실 거고, 지금 이제 할 시작은 뭐냐면은, 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프롬프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주제에 대해서 프롬프트 제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챗GPT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뭐, 제미나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편한 툴, 그냥 내가 자주 쓰는 툴로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두 개 다, 저는 두 개 다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기능의 차이는 뭐 이제 내가 어떤 유료로 구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는 크게 요새는 모델에서의 좀 기능,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횟수로 좀 차감하는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이제 무료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고령 환자의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걸 가지고 할게요. 물론 다른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넣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걸 해보셔도 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일단 주제는 내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연구 주제는, 연구 아이디어 자체도 물론 AI와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문헌 검색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명령을 주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다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첫 번째 AI에게 문헌 검색 명령을 내릴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주는데, 환각 현상이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AI한테 제시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너가 알려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어떤 내용을 줘야지만 프롬프트를 잘 짤지를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가 그냥 먼저 알려줘, 너가 제안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질의를 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할 거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너가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그러니까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교환 자료는 다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미 안내 드렸듯이 이 교육 신청하셨던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파일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시면은 해당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니까 뭐 드래그 하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시겠고, 또는 안 되시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군데다가 일단 둘 다 똑같이 명령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고령 환자의 제2형 당뇨병과 관련한 합병증을 문헌 검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예시라고 하면서 이제 줄 거예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해달라고 해서 최소화 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쭉 나온 것들 쭉 한번 드래그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줬는지. 그다음에 저는 제미나이도 있어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일단 입력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저는 요새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지금까지 제가 대화했던 이력이나, 뭐, 제 개인적인 거를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답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검색도 많이 하는 편이고, 테스트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챗GPT 같은 경우, 왼쪽이 저는 챗GPT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역할을 먼저 부여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초반에 구글 프롬프트 가이드에 있던 것처럼 페르소나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제미나이도 act as a professional medical librarian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더 전문가, 검색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AI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롬프트 좀 제안해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좋은 형태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고라는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이 제미나이는 특이하게 옵션 A라고 해서 실제 논문 리스트와 요약이 필요한 경우랑 그다음 옵션 B 해가지고 제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검색식을 원할 경우 이런 식으로 너가 혹시 이것도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옵션이 뜨는 이유는 제가 주로 이제 의학 사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색식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왔던 역할들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너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 이런 것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혹시 대상 환자는 누군가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합병증의 범위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나 이제 이 프롬프트 그대로 이제 드래그해서 카피한 다음에 이걸로 그냥 질문 던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바로 진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고 나서 내가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더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걸 좀 추가해줘. 이런 건 제외해줘.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로 이 프롬프트를 좀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프롬프트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하는 게 뭐냐면 논문을 내가 검색하는 입장에서는 검색된 결과 값을 어떻게 정리받을지를 좀 명령하는 프롬프트도 좀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논문을 검색하든 어떤 임상 정보를 정리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단락을 여러 개로 구분해서 소제목을 붙여서 해줘.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표로 만들어줘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은 잘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것 중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표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검증 가능한 링크나 DOI를 제시해줘. 이거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결론이랑 제한점이 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검증이 불가하면은 확인 불가 제외함으로 명시를 해주고 정보가 누락되면은 이미 추정은 하지 마라고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요새 많이 쓰는 기법은 뭐냐면은 검색 결과별로 주제 연관성, 근거 수준, 과학적 오류 여부 항목에 대해서 확률 점수를 좀 제시를 해주는데 확률 점수는 0에서 1.04의 값을 제시하고 점수 산정 이유는 한두 줄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 붙여서 어, 요 내용을 포함한 프롬프트로 해달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 프롬프트로 수정해줘. 라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에 잘 되어 있는 것들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추가해서 수정해줘, 추가해서 수정해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전문가가 만든 듯한 이런 프롬프트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재미나야 되겠죠? 음.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AI한테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챗GPT는 특별하게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명령한 것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샵샵샵 그다음에 뭐 별별 이런 거 붙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샵이 붙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수행해야 돼라는 어떤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 별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볼드체 처리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AI가 이게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샵샵샵 별별 주는데, 이거 뭐지? 이거 지워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짜준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추가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검토를 하게끔 하는데, 자,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프롬프트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거, 뭐, 파퓰레이션이나 인터베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해주는 게 이거를 합니다. 생성된 프롬프트를 너가 좀 검수를 해줘. 그리고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인지, 검색을 충분한 시간 동안 수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이 프롬프트를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요새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 생각의 사슬 기법이라고 많이 부르는 체인 오브 소트를 많이 쓰는데, 요걸 하게 되면 AI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검색을 합니다. 그냥 요청하게 되면은 그냥 쭉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요런 게 프롬프트를 좀 검수해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생각의 사슬 기법을 이 프롬프트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획도 수립하고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교차 검증의 최종 선별의 단계를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렇게 프롬프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프롬프트처럼 생성된 프롬프트를 검수해주고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의 검색을 충분히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프롬프트를 본인이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한 거는 그냥 계속 요청만 했잖아요. 너가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AI한테 네가 만든 거 한번 검수해봐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거는 잘했는데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네요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되면은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프롬프트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만약 검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안 짜고 시작을 하겠죠? 그냥 어떻게 하시겠까요? 고령 환자의 지형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 알려줘. 그냥 이렇게 한 줄이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결과는 잘 나오겠죠? 하지만 나온 결과들의 근거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신뢰도가 있는 논문인지, 과학적인 오류는 없는지, 도대체 왜 이 논문을 추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또는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더 다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고령 환자는 거의 한 70세 이상 노인들이야. 뭐 이런 식이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맞춰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검증, 이제 프롬프트 검증이 됐으면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완성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카피를 하셔서 그대로 이제 새 채팅에다가 채팅 새로 만든 다음에 질문 던지셔야 되겠죠? 새 채팅 만들고 저는 일단 재미나이가 만든 걸로 양쪽에 던져 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롬프트를 짜서 질의를 하게 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들을 그러니까 즉 내가 의도한 결과들을 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까 환각 현상을 좀 최소화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할루시네이션은 상당히 적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계별로 좀 검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AI예요. 지금도 보면 웹 찾아보고 있고 막 엄청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ChatGPT에서 검색을 시키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ChatGPT가 학습한 데이터 내에서만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요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고 웹 검색을 수행하게끔 하게 되면은 웹을 한번 타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광범위하게 논문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경우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챗GPT의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챗GPT는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이블로, 그렇죠? 테이블로 정리가 됐고 지금 좀 테이블이 길어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제 PPT에다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아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조금만 편집을 좀 해볼게요.
나름 편집을 급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이쁘지 않게 들어오긴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블리오그래피 인포와 앱스트랙 앤 키 파인딩 그다음에 제한점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DOI랑 URL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클릭해 봤을 때 이 해당되는 원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게 할루시네이션 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을 갖고 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렐레번스랑 에비던스 레벨이랑 사이언티픽 밸리데이션 한 것들까지 해서 스코어를 줍니다. 1점, 제가 0부터 1.0 스코어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렇게 한 줄씩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해당되는 문헌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이미 GPT가 문헌까지 평가해서 검색 결과를 주게 됩니다. 훨씬 더 확실하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코어링 디시전에 관련돼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0부터 1.0 사이에 관련돼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값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지금 여기 제미나이도 역시 똑같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제미나이 좀 더 한 화면에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한 화면에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Y랑 UR을 줬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렐레번스랑 에비던스 레벨 이렇게 다 구분해 줬습니다. 이건 제가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고 이런 항목들로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하는 항목들 더 추가하게 되면은 그런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결과값들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얻게 되면은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프롬프트를 덜 정제를 했죠. 덜 정제를 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양들을 정제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질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거 끝이구나.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는 것들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까지 해줬는데 이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좀 검토를 좀 한번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한 10편씩 정도 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검수를 하면 좋으냐면은 해당 결과를 좀 검수하게 하고 싶은데 이 다각도의 평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이 검토할 수 있도록 상호 검증 전략을 적용한 프롬프트를 제안해 줘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프롬프트 또 줍니다. 또 줘요.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 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지금 교환 파일에 있는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샵은 이제 강제하는 요건이고 별별은 볼드체예요. 제가 이렇게 좀 상호 검증 전략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했다면은 상호 검증 전략을 얘가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부터 다학제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됩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3인의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병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EBN 통계 전문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체크포인트로 제 거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명의 전문가가 검색 결과를 하나씩 다 뜯어본 다음에 최종 검수 리포트도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다 해서 종합적인 평가, 추가 제언까지 해줄 거예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제가 얻었던 결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수를 해주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은 내가 생각보다 결과들을 좀 더 많이, 좀 더 명확하게, 과학적인 좀 증거들이나 과학적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게끔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사실 이렇게 내가 항상 짧게 쓴다거나 뭐 엔지니어에서 굉장히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이런 힌트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주로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동료 연구자들, 그러니까 같은 필드 내에 있는 동료 연구자분들한테 너 뭐라고 질문을 많이 해봤냐라는 거를 자꾸만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너 뭐, 어디까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질문까지 해봤어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질문의 영역은 지금까지 내가 교육을 받아고 학습한 영역 내에서 질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아는 만큼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AI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기법들을 보고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질의를 하셔야 되세요. 같은 필드에 계시기 때문에, 너 어떤 질문까지 해봤어?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는 것도 자꾸 보시면서 적용을 자꾸 이런 식으로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예시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AI를 대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들도 있고, 제 필드 내에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을 좀 해볼 건데, 검색은 이제 앞전에 지금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이 무료로만 이제 진행할 거예요. 뭐 무료와 유료의 기능 차이는 대부분 해당 사이트 프라이스 안내 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그 툴의 사용 방법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생성형 AI 툴들은요, 다 그냥 이렇게 검색창 하나예요. 그쵸? 검색창 하나에 그냥 내가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꼭 영어로 던지지 않아도 한글로 던져도 생각보다 잘 알아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대부분 호환이 잘 되는 편이에요. 물론 영어로 던지면 컨텍스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답변하는 경우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검색을 했을 때의 결과들은 내가 참고만 채택할지는 저자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호 검증을 시키는 이런 프롬프트를 짜서 니네가 검증해봐 라고 A한테 일단 검증을 시키고 그걸 또 사람이 좀 더 평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AI한테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반드시 개입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거 써야 돼요? 이제 제일 항상 이거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그래서 챗GPT 사요, 제미나이 사요, 뭐 사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속 바뀝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이 바뀌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제미나이가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간 형태로 지금 갑자기 완전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생태계를 다 결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도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GPT의 5.1을 바로 발표할 거다. 5.1에서 5.2를 바로 발표할 거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요새는 좀 재미나게 많이 파워풀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 먼저 챗GPT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챗GPT를 먼저 설명을 드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국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AI는 결국 챗GPT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점 효과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AI가 GPT-3, 챗GPT-3를 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단 챗GPT를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브리 사진 할 때. 그때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AI 하면 챗GPT라고 머릿속에 먼저 선점 효과 때문에 그게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구글이 워낙에 일단 규모가 크니까 크기도 하고 워낙 빠르게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왔다 갔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 분들은 대부분 챗GPT를 한번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충성 고객처럼 안 넘어가세요. 잘 안 넘어가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저기 좀 써보시라고 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시면서 서로 간에 좀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챗GPT에 워낙에 많이들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니까 챗GPT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제가 5.1 모델로 해놨는데 아마 5.2 모델이 또 등장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바뀌긴 할 겁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오토 인스턴트 싱킹 이거의 기본 틀은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헌을 검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토나 또는 싱킹 정도 놓고 하시면 되는데 오토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다음에 챗GPT를 이제 이용하셔서 뭔가를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보 보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조치를 하시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챗GPT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제어에서 모듈을 위한 모델 계산 꺼놓긴 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이 모델 개선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 설정하셨다 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기능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꺼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한 번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privacy.openai.com/policy에 들어가셔서 이 make a privacy request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메일 어드레스로 이제 베리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챗GPT 가입한 그 이메일로 하시면 되세요. 네, 챗GPT 아이디 이메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Do not train on my content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내 계정, 챗GPT 계정 이메일을 하시고 이메일 확인만 해주시게 되면 확인한 다음에 설정만 해주시게 되면은 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들은 미국의 서버에 한 번은 갔다 오게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그게 저장이 되어 있을지 안 돼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말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당신 데이터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 상태예요.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설정은 해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기면 이것도 설정했는데 왜 이런 뭔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나 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형 AI는 환각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환각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영역이 발생하고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표적인 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대부분이 이 너무 구체적이나 모호한 질의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AI가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조합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간혹가다 여러 논문 정보를 좀 혼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봐요. 이거 방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전에 프롬프트 짤 때 애초에 처음부터 프롬프트 짤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환각 현상이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고 프롬프트를 만드는 이게 일단 선행이 먼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링크나 DOI 정보. 그러니까는 내가 이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달라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원문 볼 수 있어? 이걸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서지 정보에 있는 DOI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실제 논문이면 보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출처 링크가 있으니까 내가 눌러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저는 좀 많이 쓰는 방법은 펌메드에서만 검색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한정을 시켜버립니다. 아니면 뭐 자마지에서만 검색해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보는 학술지에서만 검색해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한 건데 저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OI랑 PMID 링크를 표현해줘라 했다면 여기 옆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DOI는 이제 요걸 통해서 구글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요 논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PMID는 펌메드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요 논문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자기가 근거 링크하고서 링크를 주는데 링크 하나씩 눌러보게 되면은 다행히도 다 잘 맞았었어요. 이때는 4개가 잘 맞게 나와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검색을 잘 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들 검색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은 내가 논문을 검색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일반 검색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4개, 10개, 20개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것도 내가 지시를 해야 된다. 뭐 20개 찾아줘, 뭐 100개 찾아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요새는 다들 이렇게 심층 리서치라는 걸 쓰고 있어요. 심층 리서치.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챗GPT에서 새 채팅 한번 열어보시고 그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심층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챗GPT 쓰신 분은 여기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제미나이는 없어요?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챗GPT 쓰신 분들은 요거 쓰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무료 계정은 이렇게 몇 개 안 줘요. 근데 유료 계정도 한 달에 20개인가? 뭐 이렇게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요거를 켜두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켜두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이때는 프롬프트를 길게 안 넣었어요. 그냥 일부러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아까 했던 고령 환자의 제2형 당뇨병 관련 합병증 했더니만은 챗GPT는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면 내가 여기에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이 1, 2, 3, 4에 대해서 제가 모든 합병증 최신동향 전 세계 한국어로 해라고 하게 되면은 한 11분 동안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총 192개의 논문을 검색을 해서 14개의 출처를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글을 써줍니다. 네. 거의 보고서 형태로, 그러니까 논문 쓰듯이 보고서 형태로 해서 A4 한 3, 4장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써주게끔 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링크들이 달려 있어요. 그 링크들을 눌러보게 되면은 그 원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층 리스트에 쓰면 뭐가 좋으냐면은 일단 대량의 논문을 탐색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서치라기 때문에 다 읽고서 분석하고서는 그걸 갖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 요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을 픽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존에 검색을 많이 해오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대부분 심층 리서치로 검색을 시켜서 이 중에서 내가 이 문맥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가 나중에 내 서론에 같이 취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픽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미나이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는 딥리서치라고 이름이 아예 잘 되어 있습니다. 딥리서치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도구에 가게 되면은 딥 리서치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켜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는 조금 다른 게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올릴 수 있고 파일도 올릴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너가 이런 주제로 탐색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미 갖고 있는 뭐 보고서 자료라던가 정보 발간 자료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관련된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미리 올려놓고 그거를 참고 소스로 쓰게끔 미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연구 계획을 짜요. 여기 옆에다 연구 계획을 짜고 이렇게 수행할게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앞전에 챗GPT는 이렇게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답을 해준 형태라면은 계획 수정과 연구 시작 버튼을 줍니다. 연구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문헌 탐색하고 읽어내게끔 되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크천처럼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소스들은 다 오픈 소스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돈 주고 가야 되는 저널들 있죠. 그러니까 눌렀는데 안 열리고 돈 줘야 되는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도서관을 통해서 보시면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챗GPT도 제미나이도 접근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보는 소스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다 오픈된 것들만 나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 그 초록 정도는 펀메드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펀메드의 초록 정도만 읽어서 갖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문의 내용은 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주로 챗GPT보다 제미나이의 딥리서치를 쓰는 이유는 요게 생겨서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가 그냥 미리 하나 해놨어요.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결과가 이렇게 쭉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만들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미나이가 어마어마해진 게 이 나노 바나나를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자기네다 그 툴에다가 다 집어 넣고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게끔 해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들었던 이제 요걸 볼까요? 여기 아마 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딥리서치 결과예요. 서론, 보이시죠? 그래서 출처 여기입니다. 그러면 출처 누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 1번 이렇게 출처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테이블도 알아서 만듭니다. 테이블 만든 거 뭐죠? 구글 시츠 있잖아요. 시츠로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수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생태계를 다 여기다 심어놨는데 만들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만들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게 웹사이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기 고령, 후기 고령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얘가 조사한 딥리서치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요새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딥리서치를 시켜서 그 내용들을 어쨌든 잘 정리를 시킨 다음에 이걸로 네가 웹사이트 만들어 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갖고 발표할 때 이걸로 발표하십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요새 뭐 어디 강연장에 가서 인터넷 안 되는 강연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나 또는 발표를 하십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다 AI가 만든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죠? 네.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요건데, 요거는 이제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에 만드는 것들, 기존 연구자들 다 디자인 떴죠? 예. 네. 이제 안 뜹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냥 쓰면 돼요. 예. 생각보다도 한글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기 기능이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재밌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구글 학술 검색이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 구글 학술 검색에 실험실이 생겼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실험실 생긴 거? 원래 있던 거? 이거 그냥 구글 학술 검색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학술 검색. 기존에 이제 많이들 구글 학술 검색 계속해서 써오셨기 때문에 익숙한 인터페이스죠. 물론 여기다 그냥 이제 내가 기존에 알던 대로 이제 키워드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 검색하는 새로운 방법, 실험실 사용해보기 있는데 실험실 사용해보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AI한테 채팅하듯이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질문 던지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10개씩 찾습니다. 관련 검색계가 10개씩 찾아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질문해도 정확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개만 찾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가서 더 찾게끔 만들게 되면은 또 10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찾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구글 학술 검색도 이제 자연어로 AI가 들어간 형태로 해서 질의를 던질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써왔던 거는 이제 펄플렉시티도 많이 써오셨어요. 검색할 때. 검색할 때 왜 얘를 많이 썼냐면은 물론 얘도 여기 연구라고 해서 신축 연구라고 해서 딥리서치 앞전에 봤던 거 자료조사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많은 양의 참고문을 탐색하고 이거는데 이 펄플렉시티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 얘는 이 딥리서치 이 연구를 안 쓰고 그냥 기본 검색을 해도 웹을 한번 탐색하고 와요. 그래서 웹에 있는 소스를 갖고 오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다른 툴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출처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출처가 표기가 되니까 내가 원문 자료 출처를 인용하기가 좋고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앞전에 봤던 딥리서치 툴들도 다 지금 출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센서스라는 툴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요 바로 지나갈게요. 이런 툴도 많이 쓰시는데 컨센서스는 되게 유명하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주제를 메디컬로 포커싱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즐겨 쓰고 계신 중이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써볼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처 표기부터 해서 어떤 다양한 필터를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좋은 질문 방법을 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질문하면 내가 좋은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검색 툴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사이스페이스도 많이 씁니다. 사이스페이스는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메디컬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디컬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뭔가 도구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AI 툴들이 좀 바이오메디컬 쪽, 이제 메디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스페이스는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검색을 시켰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색은 똑같이 진행을 해서 원문 링크를 갖고 오긴 하지만 얘는 애초에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잘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테이블로 잘 정리해줬고 테이블에 add a column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선행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랑 제한점들만 쭉 정리를 하고 싶어. 원래 이런 거 작업은 언제 하시죠? 연구 주제 선정할 때, 대학 선생님들 연구 주제 설정할 때 선행 연구자를 막 뒤집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 키워드 검색해서 이만큼 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결론, 제한점 이거를 쫙 리스트업하시고 그걸 막 비교 분석하셔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내가 그걸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를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여기서 리미테이션, 컨클루전, 리절트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 스페이싱 기능이 있어요. 애초에 컬럼 기능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챗GPT는 뭐였죠? 제미나이도 프롬프트로 넣어줘야지만 이거를 컬럼으로 생성해 줬는데 애초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TLDR이라고 있어요. TLDR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 TLDR은 뭐냐면은 이게 그 한 줄 요약이라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돼요라는 뜻인데 근데 요거는 툴롱 뭐 돈 리드였나? 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약어인데 이게 그냥 한 줄로 요약해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준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바이오메디컬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에이전트 갤러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서 바이오메디컬에 들어가시면은
그쪽에 바이오메디컬 쪽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빠르고 접근하고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다양한 도구들을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런 태스크나 뷰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쓰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전공 분야자들은 이거 보시면은 아 이렇게 써보라고 하고서 이제 써보실 수는 있으세요. 다만 이제 무료로 쓰시면은 크레딧이 차감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일정량 쓰다 보면 딱 막힐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한번 좀 맛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좀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구독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CC라는 툴도 역시나 논문 검색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가 최근에 좀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시스템마틱 리뷰 논문들, 그러니까 체계적 문헌고찰 자체를 이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도 구현은 해놨어요. 물론 당연히 이것만으로 SR 논문을 쓸 수는 없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마틱 리뷰를 좀 도전하고 있다라는 좀 어떤 의미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논문을 검색하는 툴들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검색할 때 이 정도 쓰시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 언제 다 써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언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프롬프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다 갖다 붙여놓고 결과값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결과가 다 서로 다를 거잖아요. 다 워드는 워드나 아니면 독스든 어디나 다 붙여놓는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자 여기서 공통된 사항 요약해 특이한 사항 불러줘 해주면은 탁탁 쳐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연구원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각각한테 리서치를 시켜줍니다. 리서치 된 거를 한 대 보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그거를 챗GPT, 제미나이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야 여기서 공통된 사항이랑 특이한 사항 요약해서 표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봐. 싹 정리해줍니다. 예. 그걸 AI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쓸만한 어떤 아티클들이 뭐 있는지를 확인해줘. 그러면은 해줍니다. 물론 그거 할 때 뭐 하면 좋을까요? 앞전에 이제 프롬프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각도 평가해줘. 해주면은 그 엄청난 양의 리포트가 엄청 많겠죠? 그 양을 다 평가해서 그 전문가들 의견처럼 줍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 리포트를 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원문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요약된 것들에 대한 어떤 출처에 대해서는 좀 검토는 하시긴 해야 됩니다. 할루시네이션 아예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툴들은 뭐냐면은 그 시각화 툴들인데 요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찾고 나서 내가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추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논문들 막 추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뭐 이렇게 코어 논문들이 생길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코어 논문이 생겼어. 그러면은 1번 코어 논문과 주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논문들을 또 찾아보고 싶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구랑 비슷한 게 또 있을까? 이거랑 좀 비슷한 연구가 또 있을까? 좀 찾아보고 싶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여기다가 논문 제목이나 DOI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자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게 되면은 그걸 찾아옵니다. 그걸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운데다 빵 하고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화 해줍니다. 이 시각화 맵은 뭐냐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제 유사도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크면 클수록 P인용이 큰 겁니다. 네, 색상은 출판 연도에 따라서 주고 있어요. 이 커넥티드 페이퍼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깝고 인용수가 많은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주제 연관성이 높으면서 그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런 툴이 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리트맵스라고도 있는데 요 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 앞에 거랑 좀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X축과 Y축을 나눠놨어요. X축은 most recently published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출판 연도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more citations라고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P인용이 높아지는 형태로 해서 매핑이 좀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해보시면은 유사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 편한 걸로.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것도 쓰고요. 요거 리서치 랩이 진짜 많이 쓰십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고 계세요. 리서치 랩이는 이제 인터페이스 잘 이쁘게 되게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좀 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는데 리서치 랩빗은 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얘도 똑같이 타이틀이나 DOI나 키워드로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세이브 투라는 형태로 검색 결과를 저장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검색 결과가 저장된 것들을 가지고 요렇게 이제 똑같이 매핑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렇게 아이콘 혼자 색상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요게 제가 찾은 거고요.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근데 리서치 레빗이 이제 최근 생긴 거는 여기다가 Q1, Q2, Q3 이런 식으로 저널의 어떤 등급이라던가 저널의 H 인덱스가 높은 순서대로 좀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조금 하이 임팩트 팩터에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좀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좀 옵션이 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거랑 이거 두 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선택, 여기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을. 그러면은 주요 연관 논문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to select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세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찾은 거 두 개 셀렉트. 네, 우측 하단에 있는 서치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find related article over 3 article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아티클 기반으로 검색을 해줘요. 다시 매핑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커넥티드 페이퍼스랑 리트맵스는 단일 논문에 대한 매핑만 해줘요. 리서치 네빗은 여러 개의 논문을 가지고서도 연관관계를 분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논문 간의 관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서치 레빗을 또 많이 쓰긴 해요. 리서치 레빗은 한 개도 되고 다중도 되고 하니까 이걸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EMBS 이런 거는 AI 없어요. AI 하나씩 다 붙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붙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이런 AI 툴들을 좀 올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 AI들이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용성 있는 지금 현재 오늘가 지금까지 봤던 AI 툴들은요. 어떤 목적성을 갖고서는 만들어진 AI 툴들이에요. 이 AI 툴들은 원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AI가 붙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요 정도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가 이제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AI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업체들한테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이런 앞전에 보여줬던 AI 툴들 쭉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툴들의 어떤 장점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아마 그런 피드백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클레드베이트나 엘세비어 같은 출판사, 앱스코 같은 출판사는 엄청나게 큰 출판사예요. 대형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AI 툴들을 오픈 소스들 갖고 와서 개발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금방 올라오긴 한데 아마 올해는 딱히 저희 도서관에서도 딱히 구독은 이제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들이 사실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그러니까 매력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셋. 앞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오픈 AI, 구글, 뭐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죠. 이들이 못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독형 저널들의 원문을 못 갖고 있습니다. 절대 못 봐요. 왜냐면 그 대형 출판사에 갖고 있으니까 저작권을.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보고 있나? 그 대형 출판사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AI 탑재하면서 제일 먼저 선언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보다 더 좋은 논문들 많이 갖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임팩트 팩도 높고요. 피인용 훨씬 더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앞전에 뭐 챗GPT나 제미나이의 뭐 앞전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문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뭐죠? 공개된 자료예요. 구독형 모델은 거의 학습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을 못한다는 게 초록까지는 볼 수 있지만 원문의 내용에 있는 거나 테이블의 내용을 뜯어내오지 못합니다. 오픈된 것만 뜯어와요. 물론 이건 연구자들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오픈된 소스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나는 구독형 모델, 우리가 주로 보는 저널이 여기 건데, 아예 그게 내가 인용해야 되는데, 우리 교실에서 보는 탑 5 내에 있는 저널들이 하나도 오픈 AI가 못 끌고 왔어요.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죠. 거기에 있는 거는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이 논문을 추천했는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판단 기준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아까 전에 봤던 확률 점수를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네가 이걸 왜 제시했는지 그걸 확률 점수로 표기해주고 한두 줄로 설명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래해서 추천했음이라는 걸 좀 설명은 해줘요. 그나마 그런 걸로 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던진 주제에 관련된 논문이 1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00개 중에 왜 이 10개를 왜 뽑았냐라고 다시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냥 주제 연관성이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그냥 당연한 답들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 높은 걸로 해줘. 그렇게 하면은 못 찾아 봅니다. 왜냐면 임팩트 팩터 값을 얘가 학습을 못 해요. 임팩트 팩터는 자체 고유의 저작권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탐색하는 거는 웹 검색을 걸어놨을 때 홈페이지에 달려있는 값들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옛날 값 갖고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못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딥리서치 같은 경우도 100% 진실은 아니에요. 막 보고서를 세네 장 써주긴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문을 검토해서 근거를 합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문을 좀 확인하고 문헌 질평가를 통해서 양질의 논문이 합성된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환각 현상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질문 들어온 거는 논문 피겨 생성 또는 수정 시 이용할 수 있는 AI 툴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뒤쪽에 가서 AI 그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검색과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쭉 AI 검색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펌메드 검색도 안 해도 되겠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 다릅니다.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AI 검색이 아직 펌메드 검색 대체는 못했어요.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표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 글씨가 각자가 잘하는 거예요. AI 자연어 검색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본 툴들이 잘하는 거고요. 불리형 기반 학술 DB 검색이 펌메드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AI 검색은 주제 탐색의 출발점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최종으로 근거 확인할 때는 펌메드에서 그 논문들 아까 그 원문 출처가 있었잖아요. 그 링크 눌러서 펌메드에서 원문까지 가셔서 원문을 훑어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자세하게 읽는 시간들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요새는 원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리딩하시는 시간들 많이 줄었지만 훑어는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앞쪽에 있는 이 불연 기반의 학술 DB 검색, 뭐뭐뭐 써야 돼요. 이렇게 펌메드만 쓰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주로 여기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가시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84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그럼 뭐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대부분 리스나 뭐 KCI나 사이언스온, 저희는 DBPR까지 구독하니까 이렇게 앞에 4개 정도는 국내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펀메드 EMBS 이렇게 쭉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보실 때 뭘 보시면 좋으냐면은 주제 분야를 먼저 보세요. 주제 분야가 내 거에 맞는 걸 먼저 보시고 내 거에 맞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언제 검색을 읽어보시고 이거구나 내가 SCI급 저널 위주야 라고 하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요 우측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시면 되세요. 우측에 있는 것들은 도서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검색을 쭉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 결과 수집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AI가 해주나요? 아직까지 익스툴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엔드노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노트, 뭐 조테로, 맨들레이 같은 서재 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AI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새 많이 물어보는 게 앞전에 AI 같은 경우에는 답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고서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링크는 주지만 이 링크를 내가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거 다 눌러보고서 이거를 인용으로 엔드노트로 다 집어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헌 검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 엔드노트용 RIS 파일로 만들어줘라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 저 색깔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요거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너가 준 이 논문들을 내가 엔드노트에 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어요. 정보들이 조금 비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로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문을 보면서 요약을 해서 보겠죠. 대부분 PDF에 7, 8장짜리 논문들을 이제 다 잘 안 읽어봅니다. 요약해서 많이 보는데, 요약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요 이재원 박사님의 이 글이 있는데, 이 이재원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력한 문서를 발췌해서 요약을 시키래요. 그냥 요약만 시키면은 누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뭉개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08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많은 자료, 양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볼 때 단순 요약을 시키게 되면은 생각보다 놓치거나 왜곡된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필요성 대두. 근데 이게 어디 페이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원 출처를 보고 싶은데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해당 논문이 있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초록을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과 부분에서 A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발췌를 해줘라는 식으로 뭔가 발췌하라는 식으로 이제 지정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어떤 세부 내용을 발췌해라고 이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럴 때만 이렇게 해서 발췌 요약을 해줍니다. 쭉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류가 적게 나타나게 되고 왜곡률도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발췌해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원문은 일단 내가 대략적으로 훑어는 봐야 돼요. 아예 안 읽고서는 발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뭐 소제목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좀 보고, 초록 읽어보고 한 다음에, 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겠군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는 필요해. 이 부분을 발췌해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를 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는 거의 이제 어떤 툴들을 많이 쓰죠. 그 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노트북 LM을 많이 씁니다. 예. 노트북 LM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구글 생태계가 워낙에 지금 어마어마해지고 있어서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자, 노트북 LM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아래쪽에 새 노트 만들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누르게 되면 교환에 있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교환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나왔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파일을 여기다 다 업로드하면 돼요. 논문 자료 다 업로드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보던 게 논문 자료가 아니, 그 PDF가 없어요. 그냥 웹사이트예요. 여기다 웹사이트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본 게 마침 유튜브 자료예요. 유튜브 자료도 그냥 붙이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그냥 워드 문서로 갖고 있어요. 그냥 붙이면 됩니다. 텍스트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관련 주제에 있는 것들 다 붙여놓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제 좀 생긴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딥리서치를 따로 돌리고 붙여왔어야 되는데 여기 아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패스트 리서치, 딥리서치 생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제 검색도 여기서 미리 해놔서 그것도 소스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스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제가 지금 소스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해놓습니다. 근데 동일 주제로 하면 되겠죠? 그 해당되는 주제야. 그럼 아까 리서치 랩에서 막 연관되는 부분도 막 찾았잖아요. 그 PDF를 다 받는 거예요. 또는 URL을 다 받아놓고 집어넣습니다. 쭈쭈쭈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검색도 딥 리서치 시켜놓고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논문들, 그 내용들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아래다 입력을 시작해서 여기다가 내가 궁금한 거 질문 던지면은 얘는 악전의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자기들이 학습한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올린 소스 내에서만 갖고 옵니다. 갖고 온 소스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수집한 자료 내에서만 갖고 오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도 적고 주제 연관성이 무진장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되면 뭔가 그 입력을 시작해서 아래쪽에 또 뭔가 질의들이 있는데 요건 혹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 던져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질문 던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1번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누르면 이렇게 출처가 바로 보인다. 어떤 소스에서 이 부분에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적고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내가 인용할 때도 편해요. 논문 여러 개에서 인용 소스를 찾아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이 우측에는 스튜디오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되면은
물론 뭐 보고서도 만들게끔 할 수 있어요. 요거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자료들을 가지고 마인드맵 파일에서 보여줘요. 싹 다. 물론 이거는 한글로 만드는 것보다 영어로 만들면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영어 논문을 거의 제가 올릴 테니까.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그 영어들이 그 뭐지 전문 용어들이 제대로 번역이 잘못된 경우도 좀 있어서 내가 나중에 어딘가에서 발표할 때 잘못된 국내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검증하시는 게 좋고 영어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도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이디어 짤 때 여기 이만큼 캡처 뜹니다. 캡처 떠서 GPT한테 넣은 다음에 요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 짜봐. 그럼 요거 기반으로 연구 아이디어 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요새 캡처해서 붙여놓고 명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능합니다. 마인드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퀴즈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학습이 필요해요. 이 부분들에서 내가 미리 좀 공부가 필요하다. 연구에 대한 경우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 힌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즈를 줍니다. 퀴즈는 난이도도 조절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만들죠? 이게 나노바나나 들어오면서 그림의 질이 올라갔어요. 근데 한글로 만들게 되면은 글자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나요? 추가 이렇게 한글이 조금씩 깨질 때가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한글로 만들지 않고 영어로 만들면은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영문은 거의 뭐 오타 없이 잘 나와요. 저는 주로 영문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네, 어차피 내가 보시는 경우도 그러시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안녕하세요. 간암의 한 종류인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들은 어떻게 가장 정확한 그림을 얻어낼까요? 그게 참 중요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이죠. 들리실 우리에게 텐데 익숙한 이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 얘가 AI 오디오 오버뷰 예전에 팟캐스트라는 이름을 있었는데 오버뷰를 만들어 줍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이 내용 갖고 심층 분석을 해줘, 요약을 해줘, 비평을 해줘, 토론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도 한국어로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요약한 걸 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수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좀 내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놓고 CT와 만들어 놓은 MRI, 다음에 이 두 이동 가지 중이나 운전 대표적인 중에 영상 들으면서 기술이 가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과연 대부분 이 어떤 게 더 내용들이 나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선택일지 되겠죠. 궁금해져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슬라이드 얘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괜찮죠?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는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다. 내가 만든 자료들 집어넣고 스토리 짜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다 됩니다.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죠. 예전보다 질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간에서 것들을 발견된 가능해요. 작은 점 하나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정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평가 다운로드 기준은 하고, 바로 민감도입니다. 무려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거 만든 거 83.1%에 동영상. 달합니다. 암을 놓치지 않고 물론 찾아내는 이렇게 지금 능력에 민감도 있어서는 비교 이런 거 ECA 한글을 좀 깨지긴 MRI가 하더라고요. 명백한 승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평가 기준은 정확도인데요. 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이미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노트북 LM을 활용하시고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무료로도 많이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연필 모양들이 있거든요. 스튜디오 옆에 연필 모양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옵션을 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 조정을 좀 하시고 하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노트북 LM 쓰시는 거는 저 유튜브에다 뭐 노트북 LM 이렇게 치시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진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많이 쓰고 있고 정말 재밌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 AI가 되게 잘하는 거는 이런 요약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발췌 요약을 좀 해보시는 거 좀 권장을 드리고요. 노트북 LM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LM 부분적으로 깨져서 나오는 영상의 인포그래픽 매뉴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받아서 다시 AI의 그 툴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노 바나나 같은 걸로 여기만 수정해줘 하면 좀 수정은 합니다만, 저는 저는 조금 약간 기술이 떨어져서 PPT에 붙이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한 게 챗GPT의 어도브 포토샵이 들어왔죠. 챗GPT랑 어도브 포토샵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포토샵 기능이 아마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AI로 곧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보니까 매뉴얼로 수정은 딱히 안 된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냥 이미지 파일, JPG로 그냥 PNG 파일로 그냥 받아져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통으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저는 영문으로 그냥 아예 지금 작성을 시키고 있어요. 한글은 폰트 때문에 안 된다. 폰트. 이 폰트를 얘가 규정을 지어주면은 그 폰트 규정 받은 걸로 할 수는 있는데, 구글의 그 한글 폰트가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은 곧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패러프레이저나 뭐 그래머 체커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쓰셔야겠죠. 뭐 영문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퀼복 같은 사이트가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다양한 톤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로 쓰면은 스탠다드만 가능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기네 구독하라고.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제니, 이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옛날 사이트는 되게 이상했는데 많이 개편이 돼서 좀 이뻐지기도 했고 기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하냐면은 좀 무서워요. 얘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집어넣고요, 클릭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성합니다. 주르륵 글을 생성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인용 문구까지 달아줍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맨 위에 거 얘가 만든 거예요. 어세트 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패러프레이징도 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미나이도 시킬 수도 있고 GPT도 가능한데, 이런 툴들은 아예 그냥 글쓰기 툴로 나와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논문 쓰는 툴로 나온 거예요. 네, 사이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가능하고, 사이스페이스도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텍스트 제너레이터, 그래서 글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툴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멀리는 잘 아시는 영문 규정, 영문법 체크 사이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디티지, 이런 그 영문 교정 업체들 있잖아요. 그 영어 논문 교정 업체, 에디티지,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런 AI 툴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팔 같은 경우도 유명한 게 에디티지에서 내놓은 AI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영문 교정뿐만 아니라 문장 제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장 제한하면은 얘가 글을 주르륵 써줘요. 이 해당되는 내가 주제만 넣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그러면 AI가 주로 써준 걸로 내가 논문을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써서 내고 있는 논문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논문들이 논문 공장처럼 막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한테 메일을 보내요. 너 퍼스트 어서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100만 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유혹이 되죠? 그러면 냅니다. 진짜로 내 이름이 달린 논문이 갑자기 뿅 하고 나와요. 출간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 거 됐구나, 업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편집자들이 퍼스트어스랑 교신자한테 메일을 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절대 설명 못 하죠. 내가 쓴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바로 리젝트됩니다. 그리고 내 연구 명성에도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AI가 써준 글을 가지고서는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그 관련된 논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쪽에 이런 AI 제너레이터라든가 또는 AI 이런 패러프레이저라든가 그래머 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영문법 체크가 다 됐으니까 이걸로 해외에 투구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게 그 모든 이 모든 툴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휴먼 에디팅에는 못 미친다고 합니다. 항상들. AI가 규정하는 것들은 AI가 갖고 있는 텍스트 내에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전달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AI 영문 규정은 정식 인증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되게
이 재밌는 논문이 뭐였냐면은 그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논문들을 막 확인해 보니까는 희한하게 이런 dev, showcasing, underscore 같은 용어들이 논문에 갑자기 많이 등장했대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는 다 대부분이 그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논문들이 등장했대요. 뭐죠? GPT한테 패러프레이징 시킨 거예요. GPT가 자주 쓰는 용어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그 문장 스타일은 풍부한데 메시지 본질적인 정보 전달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글쓰기를 할 때 일단은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은 그 하나의 툴에서 한 번 누르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좀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좀 괜찮은 거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가 괜찮은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영문법 같은 거는 좀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은 좀 많이 공부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학술지들은 영어 표현을 좀 유려하게 하는 것들에서 AI를 사용하는 거는 권장은 합니다. 그 권장은 해요. 왜냐면은 비영어권 국가들을 위해서 쓰는 걸 권장도 하기도 하고 그 대부분 투고 규정들에서 보시게 되면 AI 정책 중에 이렇게 영어 표현을 유려하게 하는 데는 OK라는 사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AI가 논문을 작성한 것, AI가 작성한 논문들은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항상 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다음에 AI에 내가 어떤 논문을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걸 올려서, 야, 이것 좀 문장 좀 수정해줘라고 GPT한테 명령을 줬을 때 AI가 해당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전체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시더라도 좀 문장을 좀 변형해서 올리거나 내용을 좀 변형해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진 것들은 앞전에 뭐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막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 많이 이쁘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내가 쓴 논문을 갖고 또는 내가 학술대에서 발표할 자료들을 만들 때는 그 젠스파크 많이 씁니다. 젠스파크. 감마도 잘 아시는데 이거는 마케팅이나 상업용에 좀 더 잘 어울리고요. 젠스파크의 AI 슬라이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내용들에 대해서 편집도 추가로 가능하고 앞전에 보신 분이 뭐 이런 인포그래픽 매뉴얼로 수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AI 편집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긁은 다음에 AI로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다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얘도 무료로 써보면 크레딧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한 3, 4장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앞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AI가 생성한 글로 내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 AI를 안 썼어요. 내가 정말 썼어요. 근데 투구를 했더니만 너 AI가 썼지? 하고서는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요새 뉴스로 많이 봅니다. 교수님들이 대학생들 그런 경우 있죠. 나는 AI 안 썼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너 AI 썼지? 하고서 F 줬다고 그래서 막 항의하고 이런 것들 막 생겨요.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GPT0.me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휴먼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디텍트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가 뭐 이거 하나뿐이냐라고 했을 때 제로GPT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리블이라고 이거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SCRIBBR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프리 AI 디텍터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유명한 게 뭐냐면은 사이스페이스가 유명해요. 네, 사이스페이스도 AI 디텍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집어넣으시면 좋은데 왜 4개를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집어넣으시면 알겠지만은 툴마다 누구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누구는 갑자기 AI가 썼다고 막 이렇게 편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 봐야 되겠죠. 4개 집어넣는데 3개가 사람이 쓴 거다라고 판명을 했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논문을 편집하는 그 편집위원장들은 이게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게 공신력 있는 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쓰는 길들이 점점 정교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처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AI가 일단 써놓은 거가 있으면은 사람처럼 바꿔주려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AI 딕테트로 우회하기 위해서 AI 바이패스나 휴머나이즈 AI 텍스트 같은 거 합니다. 이러면은 약간 사람이 쓴 것처럼 해요. 그러면 AI가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AI는 너무 글이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글을 써요. 그거가 AI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편집자들 읽어도 글 자체의 구성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AI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쓴 건 어떤 거죠? 이 운율의 이 고조가 리듬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리듬이 불규칙한 형태로 바꿔줘요, 얘가. 이런 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내가 처음에 쓴 글을 이 GPT 제로에 넣는데 AI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람처럼 만들어줘 한 다음에 다시 GPT 제로한테 넣으면은 휴먼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AI가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AI로 자꾸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텍팅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새는 그림 같은 경우도 특히나 세포단위나 이런 현미경 단위 그림들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AI들도 생겼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쓰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학술지 편집 쪽에서 많이 쓰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논문 피겨 생성이나 수정할 때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부분 피겨 생성 같은 경우도 요새는 대부분 그냥 챗GPT한테 시키시거나 나노바나나한테 시키시면은 잘 만듭니다, 생각보다. 근데 물론 그 피겨가 어떤 피겨냐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그래프 피겨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게끔 돼 있고, 이런 세포 단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요새 그래피컬 앱스트랙.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있는 초록들을 많이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쓸 수 있는 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툴들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지금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 이미지들이 있고요. 이 이미지들을 내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앱스트랙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의 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이미지의 저작권입니다. 이미지 저작권이 프리하냐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제공하는 툴들, 사이언스 피겨를 만들게끔 또는 그래피컬 앱스트랙을 AI로 만들 수 있는 툴들은 저작권에 프리한 것들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저작권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남의 그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기 편한 툴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교수님들 몇 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챗GPT도 잘 만들던데라고 재미나도 훌륭하게 만들던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툴들도 있다. 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이제 사용해서 리젝된 사례들은 대부분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한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면 티납니다. 잘못 붙여온 경우. 지금 첫 번째인 것처럼 I'm an AI language model 이렇게 이거를 논문 내용에 붙이는 거예요. 논문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젝된 겁니다. 여기 논문 내용 일부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게 AI가 답변한 거를 그대로 붙이다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생성형 AI가 생성형 AI를 탐지하는 게 좀 쉽지는 않긴 한데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찾고는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표절 여부를 그러니까 내 논문의 유사도 여부를 챗GPT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덴티케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딨냐면은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덴티케이트라고 해서 유사도 검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통하셔서 내 논문의 유사도를 검토하시면 되시지 챗GPT한테 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챗GPT보다 얘가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 양이 훨씬 많아요. 챗GPT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에 관련된 윤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에 관련된 공통적인 사항은 첫 번째는 AI를 썼으면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AI는 저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세 번째, AI를 썼으면은 반드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세 개예요. 그러니까 번호 순서만 다르지 똑같이 세 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개 정도의 협회나 출판사나 이렇게 저널들을 좀 찾아봐서 그 공통된 항목이나 차별화된 항목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6가지 정도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AI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바로 문장 가독성의 향상이나 규정, 영어 표현 개선은 가능하지만 논문을 쓰게끔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AI 생성 이미지 정책인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아까 피겨 같은 경우는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좀 출판사별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AI를 어떻게 썼다라고 했을 때 좀 출판사의 AI 정책들이 다 그
대부분 instruction for us에 써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논문 같은 경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논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티어 1, 티어 2, 티어 3를 나눠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허가가 됩니다. AI 툴들을 권장이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피겨 같은 것 정도 하나 정도 참고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가 AI가 논문을 작성했다. AI로 뭔가 작업을 했다. 즉 뭔가 내가 AI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얻은 답변을 갖고 논문을 썼다? 이러면 이렇게 AI가 어떤 AI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 방법들이 권장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인용을 다루시면 되겠고 예전에 이거는 2023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요. 그린 그림을 인용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나노 바나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붙이고 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이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좀 시간 지났습니다. 24년 4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거 철회된 논문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뼈 그림이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거는 이 저자들이 밝혔어요. 자기들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AI한테 시켰었는데 자기들이 그림을 검토 안 하고 돼서 자기도 처리하겠다 인정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겨만 생성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피겨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AI로 잘 그려져서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 AI와 관련된 윤리들은 계속 정립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만들려고 합의가 되면 또 바뀌고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다 있는데 앞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들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에티컬하게 쓸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우리가 그 선을 조금씩 넘어보려고 하는 중인 거죠. 왜냐면은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인데 가능하시면은 연구자가 그 내용들, AI가 생성한 내용들은 비판적인 좀 자세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AI를 썼으면은 대부분은 요새는 이제 감사의 글 정도의 이런 식의 정도, 브레인스토밍과 랭귀지 리파이먼트 정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다는 경우도 있고, 뭐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출판사마다 좀 정책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앞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궁금증 중에 세 가지는 풀어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AI 툴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해가지고 각각의 업데이트들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이런 툴들이 있고, 이런 툴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씩 보시면서 눌러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워낙 많은 툴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것도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앞전에 설명드린 이재원 박사님 요 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일단 AI로 전반적인 동향 파악이랑 스토리 구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딥리서치랑 아까 전에 학술 DB 따로 생성형 AI랑 학술 DB 따로 같이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문을 좀 수집하신 다음에 어떤 뭐 노트북 LM이나 또는 챗GPT 제미나이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지 관리 도구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실제로 글쓰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글쓰기뿐만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작업 같은 거 하신 다음에 잘 쓰시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AI가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변환을 좀 해보시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 나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학술 현장에서 쓰고 있는 AI를 툴을 활용하는 흐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서 쓰실 수 있는 툴들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툴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AI는 안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당연히 쓰는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많은 연구진을 내가 이미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끙끙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한 번씩 좀 활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해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같이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도서관에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